동네 포구 장터에는 매일 아침 구박받는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은 집안 복을 끊는 귀신이다. 시어머니의 독설이 장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며느리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통행세를 뜯는 왈패들이 시어머니를 골목에 몰아넣었습니다. 마님, 돈을 내시오! 안 그러면!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모두가 돌아보니 늘 고개 숙이던 며느리가 골목 끝에 서 있었습니다. 왈패가 손을 뻗자 며느리는 칼을 빼지 않고 단 몇 초 만에 두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저 손저 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도망치는 왈패의 말에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셀 수 없는 흉터가 새겨져 있었고 장터 뒷골목에서는 칼바람이라는 이름이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구박받던 이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설아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이 다스리던 16년째 되던 늦여름의 일이었습니다. 동래부 포구 큰장에는 새벽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어물전마다 피어오르는 비린내가 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직 날이 밝기 전부터 장꾼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포구에서 올라온 생선을 다듬는 칼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지요. 그런데 요즘 장터에는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이 장을 쥐락펴락한다더군. 통행세를 걷는다지 뭐요. 상인들은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으나 그 불안은 새벽 안개보다 더 짙게 장터를 감쌌습니다. 그 가운데 포구 어물전을 꾸리는 박씨 마님은 63세 나이에도 목청 많은 젊은이 못지않았습니다. 마님은 새벽부터 며느리를 닥달하기 시작했지요. 이 손 굼뜬 년아, 생선 손질이 그게 뭐냐. 박씨 마님의 손이 며느리 연옥의 등짝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34세 연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한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아이 소식 하나 없으니 이 집안 복이 다 끊기겠구나. 박씨 마님은 일부러 장꾼들이 지나가는 어물전 앞에서 큰 소리로 며느리를 꾸짖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고 연옥은 더욱 고개를 숙였지요. 남편 태수는 이른 아침부터 포구 일이 바쁘다며 그저 참고 지내라는 말만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36의 나이에도 어머니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내였지요. 연옥은 말없이 어물전 뒤편으로 돌아가 칼을 닦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주모 초이가 연옥의 손을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옥의 손등과 손마디에는 묵은 흉터가 가득했는데 사람들은 그저 생선 비늘에 긁힌 자국이려니 여겼습니다. 하지만 초이의 눈에는 그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새아기 손이 어찌 이리... 초이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박씨 마님이 매서운 눈으로 쏘아보자 초이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새벽 연옥이 칼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칼은 사람 살이 아니라 결을 가르는 물건이옵니다. 그 말을 들은 장꾼들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으나 왠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해가 높이 뜨자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일부러 장터 한복판으로 연옥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듣도록 큰 소리로 꾸짖기 시작했지요. 젓갈 단지 뚜껑도 제대로 못 맞추는 년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지나가던 장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박씨 마님은 그 시선이 모이는 것을 즐기는 듯했지요. 천한 집 자식이라 그런 거야. 손끝 하나 제대로 놀릴 줄을 모르니. 연옥의 친정을 깎아내리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연옥이 입을 열려 하자 박씨 마님은 더 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감히 시어미 앞에서 말대꾸를 하려느냐. 이러니 집안이 망신이지. 옆 가게 상인들이 말리려 했으나
박씨 마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집 며느리 내가 가르치는데 남들이 왜 참견이오. 연옥은 끝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만 깨물며 어물전으로 돌아가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 태수가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그만. 하지만 박씨 마님의 매서운 눈빛에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날 장터에는 다른 소문도 돌았습니다. 왈패들이 통행세를 거둔다는 소문이 더욱 짙어졌고 상인들은 괜히 눈에 띄면 표적이 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마님이 마지막 일격을 날렸습니다. 애도 못 낳는 년은 집안 복을 끊는 귀신이다. 그 말이 장터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어물전 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 켜고 숫돌을 물에 적셔 칼을 갈기 시작했지요. 사각사각 칼날이 숫돌을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해치는 칼이 아니었습니다. 생선을 다듬는 칼이었지요. 연옥은 칼을 갈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칼집 안쪽 깊숙이 숨겨둔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천 조각에는 다른 고을 사투리로 적힌 짧은 글귀와 표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옥은 그것을 오래 바라보았으나 끝내 불에 태우지 못하고 다시 칼집 속에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연옥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으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모 초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지요. 연옥아, 나야. 초이는 손에 약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몸 보아라고 탕약을 지어왔어. 아이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말 거라. 연옥은 고개만 숙였습니다. 초이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이 요즘 왈패들에게도 찍힌 모양이야. 통행세를 거부하고 욕을 했다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연옥의 얼굴빛이 아주 잠깐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피하던 길목을 다시 보는 사람의 표정이었지요. 연옥이 스스로에게 금을 긋듯 말했습니다. 내가 나서면 다시 과거가 따라온다. 하지만 이미 불길한 바람은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박씨 마님은 기세등등했습니다. 장터 어귀에 통행세를 걷는 왈패 둘이 서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고개를 숙이고 돈을 내며 지나갔지요. 하지만 박씨 마님은 달랐습니다. 누가 누구 돈을 뜯어가느냐? 왈패들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위협이 숨어 있었지요. 마님, 장에는 장의 법이 있소이다. 무슨 법이냐? 이게 어디 법이냐? 너희 같은 무례배들이. 장꾼들이 박씨 마님을 말렸으나 마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겁쟁이들, 이런 것들한테 고개를 숙이고 사느냐. 왈패들은 겉으로는 웃으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따 보자는 약속처럼 느껴졌지요. 해가 기울 무렵 박씨 마님은 쌀을 사러 뒷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2명의 왈패가 길을 막아섰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사내들이었지요. 마님, 낮에는 사람들이 많아 넘어갔소만. 박씨 마님은 처음엔 기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하지만 사내 하나가 손목을 잡자 비로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에선 장의 법이 있다 했소. 쌀자루와 돈을 내시오. 안 된다. 사내가 박씨 마님을 돌담에 밀쳤습니다. 마님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멀리서 이를 본 상인들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괜히 끼면 우리 가게까지 뒤집힌다는 생각이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손 놓으시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끝에 늘 고개 숙이던 며느리 연옥이 서 있었습니다. 연옥은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왈패들의 발 위치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손의 위치를 보았지요.
숨을 한 번 고르고 한 걸음만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왈패 하나가 비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연옥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칼을 빼지 않고 사내의 손목을 비틀어 꺾었습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지요. 다른 사내가 놀라 달려들었습니다. 연옥은 사내의 어깨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사내는 바닥에 쓰러져 숨이 막혔지요. 박씨 마님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살림도 못하는 년이라 욕했던 며느리가 눈 하나 깜박이지 않고 사람을 제압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것입니다. 연옥이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가서 말하시오. 다시는 이 골목 밟지 말라고. 그 말투에는 겁도 떨림도 없었습니다. 왈패들이 도망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손 저 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마치 오래전 악몽의 조각을 떠올리는 듯했습니다. 연옥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려 했으나 박씨 마님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가 대체 뭐냐? 두려움이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연옥이 시어머니 앞에서 처음으로 단호히 말했습니다. 살림 못하는 며느리라 하셨지요. 그래도 오늘은 제가 어머님을 살렸습니다. 도망친 왈패들은 장터 밖 주막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동네 일대에서 통행세를 걷는 무렵에 두목 광만기가 앉아 있었습니다. 42의 나이에도 여전히 칼날 같은 눈빛을 가진 사내였지요. 왈패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두목님, 어물전 마님을 건드렸다가 여자한테 당했습니다. 광만기는 술잔을 들다 멈췄습니다. 여자가 사람을 꺾었다고? 처음엔 비웃었으나 부하들의 말을 듣자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손에 흉터가 있었고 눈빛이 제압하는 방식이. 광만기는 과거 다른 고을에서 들은 전설 같은 소문을 떠올렸습니다. 칼바람 연옥이라는 이름. 하지만 확신을 숨긴 제 부하들을 다그쳤습니다. 확실히 봤느냐? 예, 두목님. 칼도 빼지 않고 우릴. 광만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편 박씨 마님은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를 꾸짖으려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두려움과 체면이 뒤섞여 어찌할 바를 몰랐지요. 오늘 일은 입 밖에 내지 말 거라. 남편 태수는 사정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연옥아, 내가 어찌 그런. 연옥은 남편의 말을 끊었습니다. 묻지 마시오. 선을 긋는 말투였습니다. 주무 초이는 장터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 애썼으나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만기가 결심했습니다. 그 어물전 한번 뒤집어 봐라. 여자가 칼을 놓았는지 아직 쥐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 연옥의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포구 어물전에서 생선 손질 칼손으로 일하는 것이 그녀의 직업이었지요. 새벽 경매에서 생선을 사와 내장을 손질하고 비늘을 벗기고 살을 발라내는 일까지 모두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여전히 구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비린내 묻히며 칼질하니 팔자도 사납다. 하지만 연옥은 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게 먹고 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연옥이 칼을 다루는 모습에는 묘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며 일부러 칼끝을 사람 쪽으로 두지 않았고 칼을 내려놓을 때도 반드시 나를 안쪽으로 향하게 했지요. 장터의 젊은 상인 만복이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손놀림은 생선만 잡아본 손이 아니다. 만복은 연옥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연옥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만복이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왈패가 또 올 겁니다. 조심하시오. 연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포구 끝 작은 표식을 남기기 위해서였지요. 옛 인연에게 전할 신호였습니다. 달빛 아래서 연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칼을 빼지 않으려면 먼저 막아야 한다. 싸움이 아닌 대비였습니다. 연옥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 어귀의 나무 밑동에 작은 표식이 새겨졌습니다. 누군가는 알아볼 수 있고 누군가는 지나칠 흔적이었지요. 연옥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칼날이 아니라 마음을 가는 것 같았습니다. 칼을 빼지 않는 것, 그것이 내가 지킬 마지막 규칙이다. 이튿날 밤, 연옥은 포구 끝 작은 염전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은퇴한 군졸 출신 인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백덕수와 최응석, 그들은 겉으로는 평범한 인부였으나 한때 칼과 몽둥이를 다뤘던 사내들이었지요. 연옥은 직접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장에 흉한 바람이 든다 하더군요. 그 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백덕수는 눈빛만으로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아기, 오랜만이구려. 덕수가 연옥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연옥은 그 호칭을 거칠게 끊었습니다. 그 이름은 버렸소. 알겠소. 그럼 뭐라 부르면 되겠소? 연옥이라 부르시오. 이제 그저 며느리일 뿐이오. 덕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주모 초이는 이 사실을 눈치채고 연옥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입으로 사람을 살리는 법도 있지. 초이는 일부러 다른 주막에 소문을 흘렸습니다. 왈패들이 움직인다는 소문, 그리고 장터가 위험하다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결국 관아 귀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포도청 서리 한진수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35세 그는 꼼꼼한 성격으로 요즘 통행세 문제를 수사하고 있었지요. 요즘 장터가 시끄럽다는데 무슨 일이 있소? 한진수는 상인들에게 물었으나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진수는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박씨 마님은 며느리가 밤에 수상한 자들을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 더욱 독해졌습니다. 남정네들과 어울리는 년. 연옥이 시어머니에게 처음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님이 절 더럽히시는 말, 그 입이 오늘 골목에서 누구에게 잡힐 뻔했는지 잊으셨습니까? 박씨 마님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만기는 큰 패거리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장난처럼 사건을 터뜨렸지요. 어물전 앞에 얼음자루를 엎고 비늘통을 뒤집어 장사를 망치는 시기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실수였습니다. 겉으로는 사과하는 척했으나 그것이 의도적임은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연옥은 분노를 삼켰습니다. 칼을 들면 내가 진다. 대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어물전을 망쳤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지요. 만복과 주모 초이가 은근히 목격자를 모아 증언을 전했습니다. 덕수는 그 증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관하로 가야 하오. 박씨 마님은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괜히 시비 붙여 더 큰 화 부른다. 하지만 그 말에는 이전과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지요. 포도청 서리 한진수가 다시 어물전에 들렀습니다. 요 며칠 누가 어지럽혔는지 아는 사람 있소? 연옥은 말을 아끼면서도 핵심만 흘렸습니다. 새벽마다 낯선 사내들이 왔다 갔다 하옵니다. 한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 적어 내려갔습니다. 광만기는 보고를 받고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여자가 성질을 죽인다. 진짜로구나. 광만기가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내일 해질 무렵 그 어물전 칼손을 데려와라. 직접 확인하겠다. 부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연옥은 그날 밤에도 칼을 갈았습니다. 하지만 칼을 갈면서도 칼집에서 꺼내지 않았지요. 내일은 칼을 쓰지 않는다. 그날 밤 연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가 밀려왔습니다. 옛날 밀양 근방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전란에 잔불이 남아있던 시절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했지요. 연옥의 아버지는 어부였습니다. 그에게서 연옥은 생선 손질을 배웠고 칼을 쥐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손재주였지요. 어느 날 밤 무례배들이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고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옥은 부엌에 있던 칼을 들었습니다. 처음 쥔 칼이 떨렸으나 살기 위해 휘둘렀습니다.
무렵에 하나가 쓰러졌고 다른 하나가 도망쳤습니다. 그날 이후 연옥의 이름은 칼바람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면서도 의지했지요. 하지만 결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연옥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칼은 사람의 목숨을 쉽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연옥은 그날 무너졌습니다. 나는 살인자가 되는구나. 그날 이후 연옥은 칼을 사람에게 쓰지 않겠다 맹세했습니다. 고향을 떠났고 박씨 집안으로 들어온 것도 조용히 살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부의 구박이 그 침묵을 시험해 왔고 이제 연옥은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연옥은 숨겨둔 천 조각을 꺼내 불에 태우려 했습니다. 버리면 끝이지만 하지만 손이 떨려 태우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버릴 수 없구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연옥은 천 조각을 다시 칼집 속에 깊이 숨기고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덕수 일행은 장터 곳곳에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물리적 충돌 대신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에게 오늘 해질녘 어물전 근처로 모이지 말라고 전했지요. 왜 그러시오? 그냥 오늘은 집에 일찍 들어가시오. 상인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으나 덕수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모 초이는 일부러 다른 주막에 소문을 흘렸습니다. 오늘 저녁에 어물전에서 큰일 난다던데요. 왈패들이 몰려온다던데요.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 결국 관아 귀에도 닿았습니다. 포도청 서리 한진수는 나졸 며칠 대기시켰습니다. 하지만 너무 드러내면 왈패가 도망칠 것이라는 계산으로 멀찌감치 숨어있게 했지요. 박씨 마님은 며느리가 무언가 꾸미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내가 또 무슨 화를 부르려 하느냐. 연옥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문 밖에 나서지 마시오. 명령처럼 들리는 말투였습니다. 고부 관계가 역전되는 순간이었지요. 남편 태수도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연옥아, 내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서방은 집 안에 계시오. 연옥이 남편까지 막았습니다.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연옥은 마지막으로 칼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칼집에 단단히 넣었습니다. 오늘은 칼로 이기지 않는다. 덕수가 물었습니다. 준비됐소? 연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했소. 칼 대신 다른 것으로. 덕수는 무슨 뜻인지 이해했고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법이지. 장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해질 무렵 광만기 측 무례배들이 어물전 골목으로 몰려왔습니다. 처음엔 장사꾼인 척했으나 시선과 걸음걸이가 이미 소란을 품고 있었지요. 생선 좀 보자. 얼마요? 하지만 그들의 눈은 생선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물전 주변은 이상하리만큼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마다 덤덤히 서 있는 인부들이 보였습니다. 무례배들은 기세를 올렸습니다. 오늘 이 어물전 뒤집는다. 그 순간 덕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긴 장터요. 칼부림 나면 관아도 가만히 있지 않소. 무례배들이 웃었습니다. 늙은이가 나서면 다치오. 하지만 덕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최응석과 다른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광만기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장터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광만기의 존재감이 골목을 채웠지요. 어물전 칼소는 어디 있소? 덕수가 뒤를 돌아보자 연옥이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을 들고 눈빛을 똑바로 세운 채였습니다. 광만기는 연옥의 손을 보았습니다. 흉터, 칼집의 위치, 자세, 기억이 맞물려 숨이 짧아졌습니다. 연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광만기라 그 이름도 아직 남았구나. 광만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 그 여자다.
싸움이 아니라 거래의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광만기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연옥 칼바람 연옥. 그 이름을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떨렸습니다. 과거 광만기는 연옥과 같은 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살려보낸 적이 있었지요. 연옥은 그 사실을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광만기가 스스로 입술을 씹으며 뒷걸음치는 모습으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덕수는 골목 끝을 막고 섰습니다. 포도청 나졸은 멀찍이 그림자처럼 대기하고 있었지요. 싸움은 곧 붙잡힘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광만기는 체면 때문에 물러서기 싫었으나 연옥이 칼을 뽑지 않는 것을 보고 더 두려워졌습니다. 칼을 뽑으면 끝이라는 것을 아는 자의 공포였습니다. 박씨 마님은 몰래 창틈으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정체를 실감하며 손이 떨렸지요. 연옥이 조건을 꺼냈습니다. 이 장을 떠나라. 통행세 거두지 마라.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이다. 광만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래부 근처엔 다시는 발 들이지 않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긴장이 풀렸습니다. 큰 싸움 없이 제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광만기가 물러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터는 겉으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으나 연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체면이 상한 자들은 반드시 복수를 꾀하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주모 초이가 숨을 헐떡이며 어물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연우가 큰일이다. 초이는 손님들 사이에서 들은 소문을 전했습니다. 광만기 밑에 있던 잔당놈들이 오늘 밤 창고에 불을 지르려 한다더구나. 연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수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럼 관아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막아야 해요. 초이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연옥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먼저 덕수가 머무는 곳으로 사람을 보냈고 자신은 창고 주변을 살폈지요. 덕수와 최응석이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물통과 모래자루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나면 어물전뿐 아니라 주변 가게까지 다 탄다. 덕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횃불을 든 사내 셋이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지요. 저기 있다. 저 창고에 불 지르면 어물전은 끝이야. 광만기 두목님 체면을 살려드려야지. 사내들은 횃불을 창고 벽에 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연옥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멈춰라. 사내들이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네, 내가 그 계집년이냐. 사내 하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연옥은 칼을 빼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준비해둔 물통을 들어 횃불에 끼얹었습니다. 칙 소리와 함께 불이 꺼졌지요. 인연이 다른 사내가 달려들었으나 덕수가 막아섰습니다. 여기서 불 지르면 너희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최응석이 모래자루를 들고 나타났고 다른 인부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내들은 당황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포도청 서리 한진수가 나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너희들 체포한다. 한진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횃불과 기름병을 든 채 잡힌 잔당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지요. 방화 미수로 잡아들인다. 나졸들이 사내들을 결박했습니다. 연옥은 창고 벽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불이 번지기 전에 막았습니다. 박씨 마님은 방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지요. 칼을 빼지 않고도 불을 막고 사람들을 지키는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그리 몰아세워. 처음으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태수는 아내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연옥이 아니었으면 우리 집은 진작 무너졌을 겁니다. 이제 그만 며느리를 괴롭히십시오. 박씨 마님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지요. 잔당들이 체포되며 장터 통행세 사건은 관아의 정식 수사로 넘어갔습니다. 한진수가 연옥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광만기 일당은 이 고을에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오. 연옥은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습니다. 밤은 깊었으나 장터는 비로소 진짜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물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박씨 마님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히던 자신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지요. 특히 아이 문제로 연옥을 몰아세웠던 일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씨 마님은 혼자 방에 앉아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처사이를 낳고 석 달 만에 잃었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평생 가슴에 남아 있었지요. 내 아이, 내 아기. 당시 시어머니는 마님을 자식도 제대로 못 지키는 년이라 욕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며느리에게 똑같은 말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내가 똑같은 짓을 했구나. 박씨, 마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한편 연옥도 자신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이가 없는 것은 단순히 못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그 사건 이후 몸과 마음이 너무 상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었지요. 칼을 휘두르고 피를 보고 사람을 다치게 했던 그 충격이 연옥의 몸을 망가뜨렸습니다. 아이 낳는 아이를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일까? 연옥은 자책했습니다. 다음 날 주모 초이가 연옥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약재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연옥아, 이걸 먹어봐.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몸이 상한 사람한테 좋다고 하더구나. 초이 언니, 아이 일로 너무 자책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야. 초이의 따뜻한 말에 연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가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부인의 몸을 한번 봐주시오. 박씨 마님은 체면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약을 먹는다고 아이가 생기느냐? 하지만 그 말에는 이전과 다른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의원이 연옥의 맥을 짚었습니다. 몸이 많이 상했소이다. 오래된 상처와 마음의 병이 함께 있구려. 그럼 아이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으나 약을 잘 쓰고 마음을 편히 먹으면 나아질 수도 있소이다. 의원의 말에 태수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연옥은 시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미워하셔도 됩니다. 다만 거짓말은 말아주십시오. 박씨 마님은 며느리의 눈을 처음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거기엔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깊은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겪었구나. 박씨 마님은 며느리의 과거를 조금씩 짐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말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박씨 마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연옥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고부의 감정선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마님은 며느리가 받은 약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구나. 하지만 여전히 사과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여인에게 사과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잠잠해진 지 며칠 후 연옥은 조용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엔 소란이 따라온다. 연옥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평화로운 삶을 원했으나 자신 때문에 이 집안이 위험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태수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연옥아, 어디 가려느냐? 서방의 어머니를 살렸으니 그만큼 했소.
이제 떠나겠소. 냉정하게 선을 긋는 말투였습니다. 안 된다. 내가 떠나면 나는 어찌하란 말이냐. 서방은 어머님과 이 집을 지키시오. 저는 이제 짐이 될 뿐이오. 태수는 아내의 손을 붙잡았으나 연옥은 부드럽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박씨 마님은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난다는 말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텅 비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면 나는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가는구나. 잔혹하고 매정하게 사람을 말로 베던 그 모습으로 말이지요. 박씨 마님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포도청설이 한진수가 어물전을 찾아왔습니다. 연옥 떠나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소. 예, 그럴 생각이 옵니다. 그대가 떠나면 광만기 같은 자는 다른 장을 먹을 것이오. 여기만이 아니오. 온 동네부가 그렇게 될 것이오. 한진수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관아의 힘만으로는 모든 장터를 지킬 수 없소. 그대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연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칼을 든 순간 저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칼을 들지 않아도 돼오. 그저 여기 있어주기만 하면 돼오. 그날 저녁 덕수가 찾아왔습니다. 새아기 아니, 연옥. 떠나려 하는구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오. 칼을 놓는다는 건 도망이 아니라 견디는 일이오. 덕수는 연옥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칼을 놓았소. 이제 그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차례예요. 연옥은 흔들렸습니다. 떠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남는 것이 옳은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연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지요. 여긴 내 장이 아니라 연옥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장이요. 결심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연옥은 꾸렸던 짐을 다시 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기보다 장터 사람들과 함께 법으로 막는 길을 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광만기는 멀리 물러났으나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옥을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정오 낯선 사내 하나가 어물전 앞에 나타났습니다. 연옥이라는 칼손이 여기 있다지요. 사내는 웃고 있었으나 그 웃음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연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연옥이요. 광만기 두목님께서 전하라 하셨소. 칼을 뽑아 보시오. 그래야 진짜인지 알 수 있지 않겠소? 사내는 일부러 연옥을 자극했습니다. 칼도 못 뽑는 계집년이 무슨 칼바람이냐? 소문만 요란했구만.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연옥은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손이 저절로 칼집으로 향했습니다. 칼자루를 쥐는 순간 예전의 감각이 되살아났지요. 칼을 뽑으면 단 한 번에 저자를 제압할 수 있다. 하지만 연옥은 멈췄습니다. 칼을 뽑는 순간 모든 것이 옛날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칼을 뽑으시오. 겁이 나서 못 뽑는 거요? 사내가 계속 도발했습니다. 연옥은 칼집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그것은 사내가 어물전 주변을 배회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이 적힌 기록이었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대는 매일 이 골목을 지나다니며 협박했소. 장인 셋과 주모 하나가 모두 보았소.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가 어쨌다는 거요? 관아에 가면 알 것이오. 바로 그때 포도청설이 한진수가 나졸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저 자를 체포하라. 나졸들이 사내를 둘러쌌습니다. 무슨 짓이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소. 협박죄와 공갈미수로 잡아들인다. 증거와 목격자가 모두 있다. 한진수는 연옥이 준비한 기록을 받아들었습니다. 사내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광만기 두목님이 가만 안 둘 거요. 두고 보시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덕수 일행은 골목을 지키되 손대지 않고 길만 막았습니다.
폭력이 아니라 질서로 이기는 거요. 덕수가 연옥에게 말했습니다. 박씨 마님은 창틈으로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강한 까닭은 때리는 힘이 아니라 참는 힘이었습니다. 칼을 뽑을 수 있었으나 뽑지 않은 것, 그것이 진짜 힘이었지요. 남편 태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셨습니까? 연옥이 없었으면 우리 집도 장도 무너졌을 겁니다. 박씨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연옥은 칼집을 두드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칼을 놓은 게 아니라 제자리에 둔 것이지.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쳤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만복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연옥 낭자 고맙소. 당신 덕분에 우리 장터가 살았소. 주모 초이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칼을 뽑았으면 어쨌을까 했는데 정말 잘했구나. 연옥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저 칼을 놓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진수가 연옥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일로 광만기 일당은 완전히 끝났소. 그대가 칼을 뽑지 않았기에 더 많은 사람이 살았소. 연옥은 깊이 예를 갖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고마운 건 나요. 관아의 힘만으로는 부족했소. 그대와 장터 사람들이 함께해 주었기에 가능했소. 해가 기울어갈 무렵 장터는 평화로웠습니다. 연옥은 어물전으로 돌아가 다시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칼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으나 그 칼은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의 결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구려. 최응석이 물었습니다. 세학이 아니, 연옥은 이제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요. 저 사람은 칼을 놓은 게 아니라 칼을 제자리에 뒀으니까. 두 사람은 조용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인연은 남되 칼은 남지 않게 정리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고 연옥은 혼자 방에 앉아 칼을 닦았습니다. 오늘 나는 이겼다. 나 자신을 이겼다.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연옥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정체 공개보다 더 큰 카타르시스였습니다. 선택의 힘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씨 마님은 오래 고민한 끝에 며느리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지요. 연옥아 들어가도 되겠느냐? 연옥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들어오십시오. 박씨 마님이 방 안으로 들어와 며느리 앞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씨 마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대체 어디서 왔느냐? 연옥은 시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증오나 경멸이 아니라 진심 어린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옥은 처음으로 과거를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밀양 근방에서 왔습니다. 밀양? 예, 전란에 잔불이 남아있던 시절이었지요. 도적대가 마을을 습격했고 저는 가족을 지키려 칼을 들었습니다. 연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생선 손질 칼이었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칼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그 칼로 사람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칼바람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으나 소문은 퍼졌고 저는 점점 더 싸움 속으로 빠져들었지요. 박씨 마님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죽이려던 것은 아니었으나 칼은 사람의 목숨을 쉽게 가져갔지요. 연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칼을 든 순간 저는 지키려던 것이 아니라 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그래서 고향을 떠났구나. 예, 칼을 사람에게 쓰지 않겠다. 맹세하고 이곳에 왔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저 생선을 다듬고 며느리로 살고 싶었습니다. 박씨 마님은 충격과 함께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런 여자를 살림도 못하는 년이라 짓밟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나는 정말 박씨,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옥은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담담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남의 목숨을 말로 베지 마시오. 그 말이 박씨, 마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말이 칼이 된다는 것, 그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박씨 마님은 무너졌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아이를 잃었다. 처사이를 낳고 3달 만에 잃었지. 박씨 마님이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를 자식도 제대로 못 지키는 년이라 욕했어.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박씨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게 똑같은 짓을 했구나. 연옥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두 여인은 그렇게 처음으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모 초이가 상에 따뜻한 국을 올렸습니다. 오늘은 말로 서로를 살리는 날이구려. 박씨 마님이 며느리에게 처음으로 호칭을 바꿨습니다. 연옥아, 며느리나 년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연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요. 예, 어머님. 두 여인은 그렇게 마주 앉아 처음으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말이지요. 밤은 깊었으나 그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보름이 지나고 관아의 수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광만기 일당은 동네부는 물론 인근 고을에서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고 통행세판은 완전히 정리되었지요. 포구 큰장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더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장꾼들은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겠구만. 그러게 말이야. 연옥 낭자 덕분이지. 덕수 일행은 다시 평범한 인부로 돌아갔습니다. 새아기 아니, 연옥. 이제 우리는 갈 때가 되었소. 고맙습니다, 덕수 영감님. 아니요. 그대가 칼을 놓았기에 우리도 칼을 놓을 수 있었소. 덕수는 깊이 예를 갖추고 떠났습니다. 연옥도 다시 칼손으로 생선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변의 눈이 달랐습니다. 저분이 그 며느리라던데. 장터를 지킨 분이시지. 칼을 뽑지 않고 이겼다던데? 그러게. 대단한 분이야. 박씨 마님은 며느리에게 살림을 가르치려던 습관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대신 몸 보하는 음식을 챙겼지요. 이거 먹어라. 몸에 좋다더구나. 고맙습니다, 어머님.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깊었습니다. 조용한 사과였습니다. 태수는 아내에게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맡겠소. 어머니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겠소. 고맙습니다, 서방님. 연옥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씨 마님 앞에서도 태수는 이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연옥은 제 아내입니다. 앞으로 함부로 대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박씨 마님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으나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연옥은 여전히 아이 문제로 조심스러웠으나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서방과 함께 살아가면 되지. 마음의 자리를 새로 만든 것입니다. 어느 날 장터 어귀에 작은 글귀가 걸렸습니다. 칼은 결을 가르고 말은 마음을 가른다. 누가 걸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말이지요. 광만기 쪽에서 마지막 정갈이 왔습니다. 밀서 하나가 어물점 문 앞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엔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인 건드리지 마라. 전설이 아니라 경계가 된 것입니다. 한진수가 그 밀서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끝났소. 광만기도 더 이상 손대지 못할 것이오. 장터는 완전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은 다시 웃음을 찾았고 연옥은 조용히 칼을 들고 생선을 다듬었지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연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칼을 제자리에 두었고 나도 제자리를 찾았다. 주모 초이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연옥아, 내가 여기 와서 참 다행이야. 아닙니다, 언니. 제가 이곳에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덕수가 멀리서 지켜보다 고개만 끄덕이고 완전히 떠났습니다. 인연은 남되 칼은 남지 않게 정리된 것입니다. 장터에는 다시 활기가 돌았고 연옥은 그 속에서 조용히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이제 그녀는 칼바람이 아니라 그저 포구 어물전의 며느리 연옥이었습니다. 다시 새벽 안개가 내려앉았습니다. 연옥은 어물전에 불을 켜고 칼을 잡되 사람을 향하지 않는 자세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새벽이었으나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박씨 마님은 며느리에게 말없이 따뜻한 물을 내어주었고 연옥도 고개 숙여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침 먹고 나가거라. 화해를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주모 초이는 손님들에게 예시하기처럼 이 일을 전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된다오. 그 며느리 말씀이오? 그렇소. 누가 봐도 약해 보이는 여인이었는데 알고 보니 장터를 지킨 사람이었지. 세상에 사람 일은 정말 모르는 거구려. 장꾼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포도청 서리 한진수가 마지막으로 연옥을 찾아왔습니다. 연옥, 잘 지내시오? 예, 덕분에 잘 지냅니다. 그대가 칼을 뽑지 않아 더 많은 이가 살았소. 그것을 잊지 마시오. 한진수는 깊이 예를 갖추고 떠났습니다. 연옥은 홀로 어물전에 앉아 생선의 결을 가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구박받던 며느리에서 스스로를 지킨 사람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태수가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연옥아, 행복하냐? 예, 서방님. 행복합니다. 아이가 없어도? 아이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서방님과 어머님이 계시는데요. 연옥의 말에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밤이 되고 박씨 마님은 며느리 방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연옥아, 예, 어머님. 내가 미안하다. 겨우 나온 사과였습니다. 평생을 강하게만 살아온 여인에게 그 말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지요. 연옥은 방문을 열고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님, 내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 진작에 용서했습니다. 두 여인은 그렇게 마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로 베었던 상처가 이제 말로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어느덧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연옥은 여전히 어물전에서 칼을 들고 있었으나 그 칼은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생계를 돕는 도구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이제 연옥을 칼손 연옥이라 부르며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연옥은 칼을 닦으며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칼을 놓은 게 아니라 칼을 제자리에 둔 것이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지요. 반대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법입니다. 박씨 마님은 며느리를 말로 베었으나 결국 며느리의 손에 살았습니다. 연옥은 칼을 쥐고도 칼을 쓰지 않았고 그 선택이 더 많은 일을 살렸지요. 세상에는 두 가지 칼이 있습니다. 하나는 손에 쥔 칼이고 다른 하나는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날카로운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연옥은 마지막으로 칼을 칼집에 넣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어물전을 비추고 포구에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롭구나. 연옥은 미소 지으며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녀는 이곳에서 칼을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칼은 사람이 아니라 생선의 결을 가를 것입니다. 그것이 연옥이 선택한 삶이었고 그것이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